네,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박사님께서 또 런던을 또 한 달 동안 다녀오셨다 그래가지고. 아, 예, 한 달 살기 하면서 네. 책 쓰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평일 낮에 이렇게 다니면 맨날 전화가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그렇죠. 또 제가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로 앱도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많고 맨날 뭐 슬랙으로 일거리들이 오니까 도저히 평일날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으고 모아서 휴가를 모으고 모아서 애기들 봄방학 때 가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부재중 통화가 와 있죠. 이제 그거를 처리하고 나면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찾으니까 가서 열심히 쓰고 왔습니다. 네. 또 열심히 또 리프레시 하고 오셨는데 네, 또 네. 이렇게 리프레시된 인사이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약간 좀 금융시장이 어지럽죠. 어지럽죠. SVB 사태에 이어서 뭐 크레디트 스위스, 뭐 도이치방크까지 뭐 우려가 이제 없다, 뭐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간 시장에 불안이 남아 있는 모습인데 이거 금융 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올 수는 있는데 대규모는 아니고 올 수는 있는데 전방위적인 2008년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일부 국가, 일부 지역 은행들 위기로 보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당연히 뭐 첫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SRB인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제는 간단하게 말해서 리만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볼커룰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4대 금융지주에다가 NH까지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들은 어떻게 하냐면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시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100조를 대출해주고 싶다면 최소 네 자본이 8조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100조를 대출해서 이익을 내고 싶다면 자기 자본, 그동안에 주주들로부터 조달했던 자본이나 아니면 이익 유보해 놓은 돈들이 8조는 돼야 된다인데 지금 이런 은행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은 보통 얼마까지 갖고 있냐면 14조를 갖고 있 15조 갖고 있는 은행도 많고요. 상당히 안정하네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래서 이익이 나나. 그러니까 대출 대비 너무 과도한 자본을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번에 스터디를 한번 해봤는데 도이체은행, 도이체방크죠. 이제 독일 은행인데 도이체방크의 최근 IR 자료를 다 열어봤는데 티어 1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뭐냐면 보통주 자기자본 비율. 그러니까 코코본드라고 요새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그런 코코본드라든가 뭐 후순위채 이런 거 말고 자기 자본으로만 순수하게 충당된 자기 자본 비율이 보통주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부르는데 CET1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보통주 자기 자본 비율이 14%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후순위채에 뭐 코코본드까지 하면 이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너무 우리가 좀 공포 마케팅에 잘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은행들은 안 망한다. 근데 소규모 은행은 어떠냐? 망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채권 투자의 손실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그냥 제가 인터넷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받는 SVB죠. 예. 근데 이런 은행이 이번에는 스마트폰 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폰으로 해지해서. 네. 근데 그걸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요. 예금이 우리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기면 좋은데 높은 이자를 우리가 지급하니까. 근데 이걸 대출을 하려니까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대출 영업을 해본 적이 없는 은행이에요, 우리는. 인터넷 은행이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채권을 산 거죠. 이자 좀 더 주는 안전하다고 하니까 미국 국채를 샀네요. 근데 미국 국채를 샀는데 내가 사더라도 만기가 짧은 1, 2년짜리를 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돈 좀 벌어보겠다고 10년짜리, 30년짜리를 산 거예요. 장기채를 사고. 예, 왜냐하면 이자 더 주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이자율이 정부 정책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1%, 2%에 샀던 국채 금리가 지금 4%까지 한때 갔죠. 그러면 이제 금리 1% 오르면 채권에서 얼마 깨지냐면 6% 깨지거든요. 이걸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10년짜리 국채 기준으로 해서 시장 금리가 1% 오르면 가격이 6% 깨집니다. 그래서 2년 전, 3년 전에 샀던 채권들이 다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 은행의 경영 상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게 사실이었죠. 공포가 빚어지면서 인출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채권을 팔아서 갚아줘야 되는데 손실을 확정 짓게 되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네. 그냥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만기까지 투자자들이 못 기다려주죠. 그래서 그걸
손실을 보면서 파니까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이 은행이 손실을 대규모로 본 걸 확정지으면서 팔면 이 은행의 손실이 이제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행 망한다라는 소문이 현실이 돼버리죠. 장부가로 그냥 갖고 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시가로 팔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연쇄적인 문제로 인해서 터진 거죠. 근데 이런 종류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은행이 되게 많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 이외에 규제가 세지 않았던 은행들은 이런 리스크들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돈을 왕창 받아서 대출은 안 하고 채권 사는 데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죠. 마이너하죠. 마이너한 은행들이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아무튼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급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은행의 사이즈는 크지만 그 정도의 규제를 받던 은행이었던 거죠. 그게 터진 거고. 근데 이런 은행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전방위전 위기는 아닌데 금융위기는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태의 본질이 약간 좀 그런 장기채 투자했는데 정말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보니까 금리를 막 올리니까 거기서 이제 손실이 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게 이제 회계 정보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은행 부실하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은행들이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또 그때는 장기채를 사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줬었으니까 이 은행들이 원래 나쁜 놈들이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갑자기 돈이 쏟아지니까 또 대출을 해줄 때는 발굴을 못 하겠고 능력도 없고 심사 능력도 없고 그런 은행들의 돈이 왕창 쏟아지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신용대출 좀 해준다든가 하고 나머지 채권을 샀던 게 또 연준이 판단착오 했죠. 얼마 전에 은행위원회, 그러니까 상원회에서 열리는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연준 의장님께서 파월 의장님께서 금리를 세게 올리겠다고 그때 또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데 몰랐던 거죠. 그분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금리를 세게 올리겠다 그러니까 너네 가지고 있는 채권이 손실이 더 커지겠네 라고 이제 생각한 사람들이 팔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연준이 그때는 0.5% 올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지만 이번 열린 FOMC에서는 0.25%밖에 못 올렸죠. 그러니까 중앙은행도 보니까 이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가 다 겹쳐서 생긴 문제인데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진 않다. 근데 지역적으로 또는 그런 등급에 있는 은행들이 연쇄적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있죠. 지금 사실 일희일비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종결이 안 되고 여전히 약간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투자자들이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네요. 있죠. 그런데 이제 크레딧 스위스 정도급의 세계 10대 한때 10대 은행에 들어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은행이 UBS라는 경쟁자에게 인수됐는데 그런 식으로 대형 은행들이 망하는 과정에서 망하진 않지만 M&A 되는 과정에서 코코본드 이제 쉽게 해서 신용 이벤트가 벌어지거나 은행에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손실 처리가 돼버리는 주식에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채권들이 있거든요. 그 채권들에 대한 공포는 꽤 있겠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신용경색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역시 좀 염두를 해두고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더 나빠진다. 경기가 지금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약간 부정적인 사이드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약간 좀 이거와 반대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랜딩 시나리오 이 부분이 또 각광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할 것이다. 이런 약간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은행만 더 안 망하면 사실 노랜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준이 저렇게 금리를 은행들이 망하는데도 금리를 인상한 건 경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 선행지수도 반등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OECD에서 발표를 하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경기선행지수가 제일 중요한데 이 지표가 최근에 월별 하락은 해요. 근데 하락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둔화되고. 이게 둔화됐죠. 그래서 곧 반등할 것 같은. 그래서 잘하면 상반기에 바닥을 칠 그런 분위기인데 요거는 이제 근데 3월 달에 벌어진 은행 사태를 반영하지 못한 데이터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은행 사태가 여기서 진정된다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이야기지. 은행 쪽의 문제는 저는 좀 더 있을 거라고 보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노랜딩에 대한 기대는 현재로서는 있지만 좀 많이 꺾였죠. 그러니까 은행이 멀쩡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시장의 참가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권에 아무 문제 없이 다 지나간다라고 믿는 거는 또 좀 너무 나이브하잖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생겨서 노랜딩 가능성은 있었지만 이 기대가 또 빗나갈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은 3월달 데이터는 다시 이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정도. 가능성이 없진 않았지만 3월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그 은행 쪽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질문을 드려보면 말씀하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금리 많이 오르고 분명히 또 채권 투자해가지고 손실을 볼 만한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우리나라도 문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한 은행들이나 금융기관이 없다고 말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한국 금융기관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글로벌 금융기관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뭘 안다고 은행업종 애널리스트들이 잘 알겠죠. 그걸 보셔야 되겠지만 한국도 이 비슷한 리스크를 지닌 데들은 있습니다. 다만 그거가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행은 이미 금리 동결하고 제가 봤을 땐 금방 곧 인하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손실이 덜 부각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한국에도 리스크는 있다. 근데 그거는 아주 큰 리스크는 아니고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악재가 여러 개 터지면 나올 수 있는 리스크지만 그래봐야 그런 은행들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 아닌 굉장히 사이즈가 적은 또 은행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그러니까 옛날 2010년, 11년 저축은행 사태급 이런 일들이 벌어질 여지는 있다. 근데 그게 저축은행인지 생모사들인지 아니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커버 안 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 경제에 그렇게 핵심이 되는 시스템이 임포턴트 뱅크들 보기도 힘들잖아요. 제가 뭐 그쪽 애널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은행 지주와 플러스 NH까지는 건전하다. 근데 그 넘어서는 저도 잘 모르겠다. 없는 건 아니다. 불확실하죠. 그렇죠. 경제라는 게 이렇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단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올해 하반기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올해 하반기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커버하지 못하는 쪽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이 맨날 전망을 할 때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지. 하반기 좋아집니다. 이렇게는 잘 말 못하는 게 이런 우리가 모르는 쪽에서 벌어질 리스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저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거는 2008년처럼 그런 시스템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다. 다만 작은 금융기관들, 시스템적으로 덜 중요한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배제 못하고 이거는 알고 있다. 근데 어디서 터질지까지는 제가 공부는 끝까지 못했다. 이런 정도. 도망가겠습니다. 도망가려고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 나중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뭐 거의 하반기에는 꽤 많이 내릴 것 같다고 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약간 경제가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경기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좀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반도체랑 뭐 2차 전지랑 자동차랑 조선이랑 화학이랑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뭐 이 정도면 우리나라 수출 7대 품목이잖아요. 근데 이런 7대 품목들, 8대 품목들이 잘 될 때는 되게 좋은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는 순간 심각한 불황에 처해지는, 그러니까 공급 과잉 불황을 겪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의 특성이 뭐냐면 오를 때는 플러스 100%도 쉽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50%도 쉽게 나오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50%를 향해 가는 중이거든요. 당장 뭐 반도체 수출 가격 지수 이런 거 보면 이대로 가면 진짜 올해 연내에 마이너스 한 30-40% 빠질 것 같은 그 수출 단가가.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 경상수지 흑자도 많이 나고 외환보유고도 많으니까 외환위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경제로만 본다면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꽤 됐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이게 그냥 굴러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20년, 21년, 22년에 너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우리 경부고속도로 타고 용인 지나서부터 쭉 내려가면 건설공사 하는 거 엄청 보고 이번에 용인 클러스터까지 다 건물을 짓잖아요. 그게 다 반도체 공급 과잉 리스크들을, 또 2차 전지도 뭐 디스플레이도 다 공급 과잉 리스크들이 엄청나게 큰 산업들이잖아요. 세계 경제의 수요도 가파르게 늘어나지만 공급이 더 많이 늘면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걸려있는 산업들이 우리나라 되게 많고 2월달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아직 3월 데이터는 안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수출 15대 품목 중에서 의미 있는 플러스가 나는 품목은 3개밖에 없는. 그 나머지 중에서도 특히 PC, 디스플레이, 반도체는 마이너스 50% 가까운 폭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경기가 나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못하고 심지어 인하가 임박한 걸로 저는 봅니다. 우리만 인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캐나다, 호주, 한국 이 세 나라는 한묶음으로 움직이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들 다 최근에 전부 금리 동결 선언했습니다. 우리만 한 거 아닙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선진국이지만 취약한 경제들이죠. 외환보유고도 많고 되게 좋은 나라들이에요. 다 더블 A 아니면 트리플 A죠. 그러나 경제 구조 자체가 내수가 작죠. 다 인구가 적으니까. 우리도 뭐 5천만, 딴 나라 2천만들이죠. 거기다가 이 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고 수출 비중에서도 원자재, 반도체 같은 경기 민감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구성된 나라죠. 따라서 이 나라들은 외풍에 되게 약하고 조금만 수요가 줄어들면 경제가 바로 박살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캐나다 중앙은행이나 호주 중앙은행이나 모두 할 것 없이 금리 동결을 했거나 또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에요 이런 시그널들을 주는 게 다들 경기가 너무너무 엉망이니까 수출에 의지하는 나라들은 지금 다 엉망진창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이 가격에 좀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환율도 지금, 급등하고. 그렇죠. 캐나다 달러나 네. 호주 달러 다 박살났잖아요. 얘네들도 보면 환율이 그 미국 달러에 대해서 1.0에서 0.5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거의 2배 왔다 갔다 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얼마 전인가요? 2008년 직전에는 900원. 이거 얼마 전에 우리 1,450원. 맞아요. 이 정도 변동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들은 경기에 되게 취약하고 경기가 나빠질 때 되게 취약하고 지금처럼 또 가격 폭락할 때 뭐 유가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 경제의 규모도 되게 힘들어지는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거의 다 소멸됐으니까 재빨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이제 미국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이 동결하면 우리는 인하 이렇게 하겠지. 그 뭐 길게 보면 그래도 약간 경기가 턴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매수 구간이긴 하겠네요, 사실. 저는 뭐 사고 있죠. 일단 뭐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2200 깨질 때 주식 안 살 거면 한국 주식을 왜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정도 가격이면 PBR 0.8배, 그러니까 북밸류 대비 20% 할인된 디스카운트된 가격에서 주식 가격이 끝까지 빠졌는데도 거기서 팔겠다라면 사실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한국 주식은 원래 그런 나라예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는 나라니까 수출 따라 경기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이게 뭐 몇십 년째 이러고 있는데 뭐 처음 본 것처럼 도망가야 되냐 이거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폭락할 때 사야 되고 폭등할 때 누구나 다 쉽게 수익을 낼 것 같은 그런 장세가 나오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달러 사러 가야죠. 원화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나라의 자산을 갖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안정적인 기축통화로 가야지. 투자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장기 투자는 달러에 하는 거고 우리나라 투자는 단타.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맨날 프리즘 앱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네. 통화분산 포트폴리오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한국 원화 자산에만 투자하면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뭐 부동산 2021년 9월 고점 이후에 지금 1월까지 32%인가 빠졌더라고요. 서울 아파트가. 이게 아무리 버블이 붕괴됐지만 어떻게 그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굉장히 프라자일한 나라다. 그러니까 경기에 되게 약한, 경기 침체에 되게 약한 나라고 우리나라에서 안전자산을 찾으면 큰일 나는 거고요. 우리나라 자산은 그냥 간식, 그 주력은 해외 분산해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경제 공부가 필수입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달러라도 갖고 있어. 이거는 뭐 그러니까 뭐 나라를 좋아하고 안 이기를 떠나서 아니 호주도 네. 그렇고요, 캐나다도 그래요. 특성이에요, 특성. 예, 호주나 캐나다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자기네 나라 자산이 20%인가도 안 돼요. 우리도 사실 그래야 돼요. 국민연금에서 전체 자산이 절반이 한국 원화 자산인데 그러면 안 돼요. 전체 자산에서 1000조다 그러면 한국 국내 자산은 200조 정도가 적합하죠. 그만큼 우리나라 원화 자산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여행 갔다 가시라고요. 해외여행만 가지 말고 해외 주식, 해외 채권, 해외 리츠 이런 데 투자를 하러 가십시오. 그리고 약간 벌써 이제 썸네일이 나왔죠. 감사합니다. 한국 썸네일까지 사람은 만들어서. 한국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저는 핵심은 그겁니다. 한국은 되게 성장도 높고 좋은 나라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여기만 올인하면 원화 자산에 올인하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투자를 오래 그러니까 그 사이 지쳐버려요. 그런 일이 너무 잦다. 산업 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뭐 아니, 경기 민감 아까 분야다 이야기했던 보니까. 7대 산업들 보시는 것처럼 뭐 전부 죽었다 살았다밖에 없지. 그건 뭐 안정적인 매출.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꿈을 꿨잖아요. 화장품 산업 좋아했던 게 이게 브랜드를 한번 확립하고 나면 장기간 오랫동안. 저도 이번에 런던 갔는데 한국 여성들의 그 브로마이드, 이제 한국 걸그룹들이죠. 그 백화점에 걸려 있는 거 보고서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와, 그래서 우리는 미인 그러면서 다 서양 미인들로 광고하잖아요. 그런데 동양계 미인들, 또 옛날에 보면 동양계 미인인데 한국에서는 미인으로 안 쳐주는 것 같은 분들이 해외 영화나 이런 데서는 동양계 미인으로 좀 보여지는 맞아요. 그런 게 예,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는 한국 여성들이 동양계 미인의 전형처럼 기준. 좀 부각되는 걸 보면서 한국, 우리나라 코스메틱, 그 K-팝이나 K-드라마의 열풍을 따라서 K-코스메틱도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산업들이 점점 커지겠지만 이건 1, 2년에 되진 않으니까.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컨텐츠나 뭐 코스메틱은 적은 데 비해 이 소재라든가 뭐 원자재라든가 또는 투자재에 관련된 상품들의 비중이 수출에서 너무 커서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게 부연 설명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좀 화제 전환을 해서 얼마 전에 그 박사님 영상에서 국내 베스트 배당주에 대해서 이제 소개시켜 주셨더라고요. 아, 예. 한국의 배당주는 뭐 저는 맥쿼리 인프라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한국의 배당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주실 것 같아요. 그거 그냥 그 일산대교나 9호선이나 저기 어디죠?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통행료 걷는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장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냥 하이패스로 빼나가니까. 네,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데들은 뭐 이익이 꾸준히 나니까 주가 폭락해서 배당 수익률 좋아지면 사면 되는. 이 회사가 이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증자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증자할 때 주가 빠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주로부터 돈을 줘달라니까. 그렇죠. 주주 입장에서 자기 돈 뺏기는 꼴이니까 싫죠. 그럴 때 좀 잘 사서 배당 수익률 보고 투자하면 되고요. 그 이외에 우리나라 배당 투자할 만한 종목들 찾기가 너무 어렵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기 변동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올해 삼성전자 올해 적자날지 모른다 이야기하고 LG전자보다 삼성전자 이익이 적다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배당을 옛날처럼 주게 된다는 건 과거에 벌은 돈을 뺏어주는 거지 현재 번 돈을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면 적자가 난 회사가 배당을 준다? 이건 굉장히 재무구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따라서 좋아할 일인가?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만한 산업을 찾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만한 산업이 있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은행 산업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수출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국민들한테 빌려준 돈으로, 이렇게 대출해준 돈으로 이자 받아서 예금 돌려주면 되는. 그래서 안정적인 비즈니스고 이익도 엄청나요. 근데 이런 회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정부의 규제를 엄청 세게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20년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제가 기업은행 주식을 들고 있었어요. 기업은행 주식을 들고 있는데 그때 배당 수익률이 한 7에서 8%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샀어요. 그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네. 10,000원이 깨지고 뭐 8,000원이 깨지더라고요. 좋다고 샀는데 더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좀 알아봤더니 바로 얼마 뒤에 정부가 우리나라 은행들 배당을 지급을 중지하거나 줄이라는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배당하지 마. 그리고 뭐 떨어지는 건 날개가 없죠. 그래서 뭐 배당 수익률 10몇 %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가가 빠지면 그렇게 되겠어요. 와, 10몇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이제 그 뒤에 반등할 때 팔았는데 저 그때 제가 맹세했죠. 한국은행주는 투자 안 한다 나는. 왜냐? 믿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게 아니고 CEO님을 믿을 수 없는 게 아니고 회장님을 믿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자기 지분들은 1%도 없는 그 비하인스 기준 자기 자본 비율도 되게 높은데도 만일을 대비해서 배당 중지.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치가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의 금융주를 굳이 살 이유가 있나. 딴 나라 가면 얼마든지 좋은 금융주 많은데 왜 한국 금융주를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배당 투자를 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해외 그 주식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저 좋아하는 게 프록터 앤 갬블. 아까 이야기했던 화장품, 생활용품,
그 팜파스 기저귀 그리고 질레트 면도기 뭐 이런 걸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배당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배당금을 35년인가 36년 연속 배당금 인상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든 뭐 9.11 테러가 오든 상관없이 배당을 인상해줘요. 그만큼 비즈니스 구조가 안정적인 회사죠.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존슨앤존슨. 우리 타이레놀 없이 이제 못 살잖아요. 그렇죠.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의존도가. 그때 느꼈죠. 아, 이게 뭐 해열제 조건 이게 제일 잘 되는구나. 알게 되죠. 존슨앤존슨 거거든요. 존슨앤존슨이 또 로션도 잘 만들고 뭐 각종 소비재도 엄청 잘 만들죠. 이런 회사들은 역시 배당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배당금을 또 잘 안 깎습니다. 또 다른 회사 하나 더 하자면 코카콜라. 뭐 세계적인 배당주고 우리 코카콜라 없이 이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콜라냐 그냥 콜라냐지. 코카콜라 없이 못 살고 저도 어디 이번에 파이브 가이즈 가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다며요. 땅콩을 무제한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햄버거 체인입니다. 미국 체인인데 영국은 파이브 가이즈가 꽉 잡고 있더라고요. 갔는데 뭐 음료수 뭐 마실래 그러면 한참 고민하다가 밀크쉐이크 하나 그리고 콜라 이렇게 이거 다 콜라잖아요. 가서 뭐 먹을 때 콜라만큼 제일 지금 마음 편한 게 없고 이게 우리는 인연이 바뀐 거죠. 뭐 이런 회사들이 배당 삭감하겠어요? 많이 빠지면 사면 되지. 이런 회사들도 빠질 때 같이 빠지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원래 붕괴될 때 옥석 구분 없이 빠지니까. 그렇죠. 이런 회사들 사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는 선진국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중에 좀 골라 담으시면 되고 또는 뭐 배당 귀족, 배당 황제주라고 돼 있는 이름이 그런 ETF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사셔도 되죠. 일단 배당 투자는 한국에서는 영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면 되고 또 하나 더 추천하면 ETF들 중에서도 리치 ETF들이 또 있죠. 그래서 집을 산 다음에 임대료 주는 리치들. 이제 물론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상업용 건물들이 나쁘다. 경기 나쁘고 거기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CMBS라고 부르는데요. 상업용 그 모기지 증권의 부실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상 그런 거는요. 집값 빠지고 나면 후행적으로 늘 나오는 뉴스입니다. 2008년에도 상업용 부동산 망해서 더 망한다고 외치던 분들 많았는데 그분들 말을 들었으면 그 바닥에 주식을 못 샀겠죠. 그러니까 그 상업용 시장이라는 것은 후행합니다. 주거용 시장에 후행하고요. 주거용 시장이 지금 되게 나쁘지만 금리가 인상이 중단되거나 동결되면 부동산 살아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 저는 뭐 리츠에 대해서도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주에 투자를 할 때 배당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봐야 된다? 배당금의 지속성. 그러니까 중단됐었냐? 2008년 중단됐었니? 2020년 코로나 때 중단했어? 그런 회사는 배당주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배당을 주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 기업의 구조 자체가 배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은 배당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배당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연속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해주는. 그래서 프록터앤갬블 같은 회사를 좋아합니다. 아까 이제 경기 민감형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못하죠. 사실 그렇게 자기가 쌓아놓은 그 유보금에서 빼서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해요. 삼성전자가 배당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올해 적자 날 것 같은데 적자 내진 뭐 똔똔 맞아요. 네. 손익분기점 정도 이익이 날 텐데 거기서 배당을 작년처럼 많이 준다? 유보된 현금이 고갈되는데 그러면 미래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배당을 준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유지되느냐가 중요하지 배당을 줬느냐는 또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당주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는 그런 컨셉인데 만약에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장기 투자한다. 배당주를 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배당주는 좀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속적인 배당이 있었는가. 두 번째 배당을 지급할 만한 여력이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의 규제나 이런 걸 받지 않는가. 이런 걸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나라 국내 배당주뿐만 아니라 해외 배당주 투자에도 다 공이 적용되는 좋은 팁이니까 정부 규제 받으면 배당 못 주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가. 그러면 당연히 필수 소비재라든가 뭐 유틸리티라든가 아무튼 그러니까 경기 변동성이 크지 않은 업종에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경영진이 사고방식이 똑바로 바뀌어서 이익 나면 주주들한테 배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주주 중시 경영을 하고 있는 문화, 흐름, 과거 역사, 이력 이런 게 있는 기업들이 배당주로 좋고요.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거의 없습니다.
예. 한국에서 뭐 배당주를 찾으면 있긴 있는데 참 고통이 많이 따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야기죠. 전반적으로 후보군을 앞서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그런 비슷한 기업을 잘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난해 그 국민연금이 80조 손실을 봤다 뭐 그런 기사가 막 도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 이거 국민연금 이거 가뜩이나 고갈되는데 이거 손실까지 나고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서 조기 수령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연 이거 40, 50 세대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런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까진 맞습니다. 아 40은 못 받겠네요. 네, 저 50이요. 네. 네, 저는 맞는데 40대 분들은 힘들 수도 있고요. 아. 30대 분들은 정말 힘들고 20대는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연금이라는 게 구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요. 다. 그러니까 저는 최대로 내거든요. 그 연금 상한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들한테 다 연금 제도를 도입한 게 1994년인데 제가 그때 취직했거든요. 제가 93년 말에 취직했으니까 시작하자마자 월급을 딱 받는데 국민연금을 떼고 주더라고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대요. 네. 그 뒤로 지금까지 그 국민연금의 거의 상한, 최고로 국민연금을 많이 넣는 그거에 제가 속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제가 65세가 되면 얼마 정도 받는지 시뮬레이션 해주거든요, 연금이. 저는 한 200만 원 넘게 받아요, 월. 좋죠. 근데 이게 되게 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연금 납입자가 나오지 않는 한 파산하는 구조. 왜냐하면 운용해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같이 최상위 등급으로 연금을 넣은 사람들은 그냥 제가 낸 걸 받는데 좀 적게 넣으신 분들은 그보다 몇 배를 받아요. 기초연금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전용이 좀 되잖아요. 요 점을 생각하시면 그래서 국민연금은 인구가 줄면 파산하는 구조다. 그래서 연금을 운용을 잘하면 2070년 정도까지 파산 시기를 줄 수는 있지만 그 뒤는 힘들다. 근데 지금 우리 23년이니까 2070년이면 한 50년, 40년이니까 저희 때들 50대들은 근근히 받을 텐데 40대는 이제 뭐 좀 죄송합니다만 납입금이 수령금이 줄 수도 있고요. 30대는 70 넘어서 오세요 뭐 이럴 수도. 그렇죠. 그래서 그 출산율이 이 모양으로 한 명도 밑들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연금은 아무리 잘 운영해도 2070년, 80년에는 고갈된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못 살 테니까 저는 상관없는데. 사실 수도 있죠, 뭐. 아니, 저희 같은 이런 뚱땡이들, 특히 회사 생활을 20년, 네. 30년 이상 하면서 저는 요새 69시간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애게 그러거든요. 하긴. 네, 네. 저는 그런 직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들 표현이 월, 화, 수, 금, 금, 토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은 무조건 출근이고요. 일요일은 오후에 출근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직장을 다녔거든요. 대신에 생명이 짧아요. 한 40대 후반이면 다 은퇴하는. 애널리스트의 세계가 그렇거든요. 물론 저희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증권사 대표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운용사 대표도 나오고 잘 되신 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뭘 해도 잘 될 분들이었고요. 저처럼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은 40대 후반, 저도 파이어 선언한 게 40대 후반이었고요. 대부분 그때 그만두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젊어서 너무 과로를 했기 때문에 건강을 대부분 해치고 엄청 아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때 왕창 벌어둔 돈으로 이렇게 탁 은퇴. 뭐 이러면 좋은데 이제 생각보다 오래 살면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못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건 출산율 저하 문제들에 대해서 있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직장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자기가 정규직으로 일했던 일자리에서 대부분 은퇴 연령이 48세인가 49세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저임금 일자리나 파트타임 일자리로 가서 이제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65세까지 15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모아둔 저축한 돈을 깨먹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자녀들이 그때 대학 가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져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가 없죠, 국민연금은. 그래서 국민연금이 앞으로 해야 될 길은 정해져 있어요. 일단 우리 국내에 투자하는 건 최대한 줄이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은퇴 연령이 돼서 2050년이나 70년 사이에 파산하면서
보유 자산을 팔아서 연금을 줘야 되는데 그때 국내 자산에 다 투자되어 있으면 국내 주식시장, 자산시장에 다 박살나겠죠. 아,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국내 자산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해외로 무조건. 국민연금 본부도 국내에 있을 이유가 없고요. 다른 나라 연기금들도 다 국내에 없어요. 자기네 나라 없어요. 딴 데로 나가는 게 맞고요. 이제 두 번째, 국민연금의 운용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지 않냐. 작년에 80조 깨먹었다 그러는데 이 정도면 뭐 덜 깨먹은 편에 속하거든요. 다른 연기금들 보면 세계 제2위의 연기금인 노르웨이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 그리고 뭐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 그 ESG로 유명한 곳이죠. 거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전 세계 연기금들 중에 한 중간 정도 갔어요. 그래서 뭐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 이제 점점 더 어차피 고갈될 바에야 좀 수익성이 높은, 위험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잘 분산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수밖에 없죠. 이제 세 번째,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아마 65세가 아니라 이제 70세라는 네, 저도 70세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을 근데 못 바꿀 거라서 그렇거든요. 제가 국민연금에서 대관 업무를 했어요. 대관 업무가 뭔지는 이제 그냥 해석하시고요. 그래서 여야 정치인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는데 그때 느낀 게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법을 비롯한 이런 연기금에 관련된 법을 개정한 곳은 되게 큰 지지 기반의 상실을 잃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국민연금법 개혁한 거. 그래서 60세부터 이제 65세로 늦춰졌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고요. 또 2012, 13년에 그 박근혜 정부가 취임한 다음에 공무원 연금 개혁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새 공무원 시험 인기가 떨어졌다는 얘기 들으신 거 없으세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탄핵당하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두 번뿐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더 내고 늦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더 많이 연금을 내고 늦게 받으세요라는 연금개혁의 동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작년에 80조 깨먹었지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앞으로 더 깨먹더라도 한 해 한 해는 더 깨먹더라도 더 공격적인 운용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나라 국민연금법 개정 아마 고갈 직전에나 하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택도 없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정해졌죠? 예. 개인이 연금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지난 10년 평균 수익률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2%예요. 국민연금 지난 10년간 수익률 5%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 그 작년에 깨먹었다고 5%가 된 거지. 사실 작년 개인연금 수익률 아직 발표 안 났지만 아마 보나마나 제로나 마이너스 거라고. 조금 마이너스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국민연금 수익률 나쁘다고 막 욕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혹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이다 경제 구독자분들, 저는 홍순욱의 경제 강의 노트 구독자분들이 혹시 내 작년 개인연금, 퇴직연금 성과는 어떤지 한 번만 살펴보시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1%, 2%의 수익률로 방치되어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연금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우리 국내 자산은 최대한 줄이고 해외 분산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리밸런싱 해주고 해야죠. 네, 그걸 안 하면 노후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거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빈곤의 크레바스를 회사에서는 48세, 9세에 은퇴하는데 연금 수령 시기는 67세, 70세로 늘어나면 그 사이에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거 대비를 개인연금, 퇴직연금 관리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 지금 갖고 계시는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최근 몇 년 수익률 한 번만 봐주십시오. 대부분 단언하면 제 것도 그랬는데 개판이거든요. 이대로 방치되면 여러분의 노후도 끝장이다. 제발 좀 지금이라도 빨리 눈 부릅뜨고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잘 관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사실 이 현실은 다가올 미래, 그게 거의 100%라고 보면 100%는 아니죠. 왜냐하면 갑자기 뭐 출산율이 3명 되면 달라지지. 네. 확률 그건 모르잖아. 아유, 뭐 대규모로 일본처럼 1년에 5만 명, 10만 명씩 이민 받으면 되지 뭐. 젊고 이렇게 출산력이 있는 그 노동력들을 받으면 되죠. 가능성은 낮잖아요. 근데 사실 현 상황에서 아니, 할 수도 있죠. 일본도 하는데 우리라고 안 하겠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질문을 유도하지 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이제 개인 연금에 대한 니즈가 생기니까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노후를 위해서 뭐 연금 계좌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박사님께서 채널에서 뭐 333 전략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걸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뭐, 이 전략 되게 쉬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거는 30대한테 추천. 30대들은 좀 주식 투자 경험이 이제 좀 쌓였고,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전략이 전체 자산을 3개로 나누는 거예요. 3개로 나눠서 300만 원 저축한다, 매월. 그러면 100만 원은 한국 주식. 한국 주식은 미워도 사야 되는 이유는 저평가됐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미국 주식. 왜 미국 주식 사야 되냐 하면, 미국의 기업들이 분명 버블이에요. 나스닥 쪽은 버블이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프록트앤갬블이나 존슨앤존슨이나 코스트코나 코카콜라나 뭐 정말 좋은 기업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 기업들에게 분산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100만 원은 미국 국채. 금리도 잘 주고 안전자산. 여기다 이렇게 투자를 해놓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한 1년 정도를 지난 다음에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모으면 300만 원을 저축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그럼 3천만 원 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률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3대 3대 3이 깨질 거예요. 그러면 연말정산 받을 때 원래 2월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 연말정산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소득세 납부하면서 이제 정산하고 난 돈으로 3대 3대 3을 맞추는 거죠. 보너스 들어온 돈이나 연말정산 들어온 돈으로 3대 3대 3을 맞추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성과를 이룰 수 있냐면 연평균 이게 지난 4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한 8% 가까워요. 오, 상당히 높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주식이 일단 연평균 8% 성장했고요. 환율도 급등했고요. 아, 그죠. 해외 자산에 투자를 했죠. 맞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도 뭐 한 7% 나죠. 거기다가 미국 국채도 성과가 3, 4% 나니까 이게 조합되면서 이제 많이 빠진 거는 우리가 좀 더 사주고 많이 오른 건 좀 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계속 3대 3대 3을 매년 한 2월이나 3월에 맞춰주면서 저평가된 자산을 자동으로 매수하는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시뮬레이션인데요. 1980년에 만약 100만 원을 333 전략으로 했다라면 2022년에 얼마가 되냐면 그 돈이 얼마가 되냐면 4억 3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넣은 돈은 4천만 원인데 그렇죠. 아, 예, 나온 돈은 한 4억 3천, 4억 4천 정도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1천만 원 넣었으면 44억이요. 아, 2천만 원 넣었으면 90억인가요? 그러면 그 40년을 불화할 필요 없죠. 한 20년만 하고 내면 되지. 뭘 그걸 다 놓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파이어의 목표가 쉽게 달성이 됩니다. 이 전략보다 더 좋은 전략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전략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만, 이 전략이 나쁜 점은 작년 같은 해에는 손실이 나죠. 아, 미국 주식도 빠지니까. 채권도 빠졌고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미국 채권은 이제 똔똔. 왜냐면 환율이 올라서. 아, 환율이 올랐구나. 예,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전략을 하면 마이너스 한 7%, 8%,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비슷하죠. 그 정도 손실은 어쩔 수 없어요. 10년에 한 번 손실 납니다. 근데 이제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이 바로 그 탈무드 투자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3분의 1은 주식, 3분의 1은 현금, 3분의 1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주식, 한국 주식이 좋으니까 3분의 1은 부동산, 미국 리츠를 사는 거죠. 한국 리츠는 안 돼요. 그래서 미국 리츠를 사시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미국 국채, 현금에 준하는 자산을 사서 운용을 하게 되면 이 자산 전략을 하면 근데 이 리츠라는 상품이 200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수익률 보면 이게 또 8% 나와요. 아, 엄청나죠. 그리고 작년 같은 해에도 마이너스 0.2인가 0.3밖에 안 나요. 그렇게 안 손실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배당을 계속 아, 리츠는 계속 배당을 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당을 주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돈을 쓰면 안 되고 재투자를 하니까. 재투자를. 네.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한 불황에 대한 저항력도 센 편이고 좋은 자산 전략이죠. 그래서 이런 3대 3대 3 전략을 가지고서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10억이 언제 달성되느냐가 다 달라지긴 하지만 연한산 복리 수익률 한 8%에 10년에 한 번 정도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도 뭐 거의 마이너스 폭이 크지 않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또 더 나가서 우리 진급할 때마다 오른 연봉을 추가 불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은퇴의 시기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 10억 넘는 사람이 38만 명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200만 중에 38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0.8%인가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부자입니다. 다들 뭐 몇백억 그런데 그건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말을 듣지 마십시오. 뭐 부자는 몇백억 돼야지 몇십억 돼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돈도 없는 사람들이 괜히 이상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절망시키려고 하는. 어그로 끄는 거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PB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KB 제
진정인데 KB은행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은 38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 작년 통계니까 올해는 확 줄었을 거예요. 작년 주식 박살났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더 저는 한 30만 봐요. 30만 번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상위 0.8%, 0.7%인데 그거 충분한 목표고 그 다음 자녀들한테 다음에 또 그런 성과를 내면 그 다음 0.1%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꼭 그렇게 최상위 0.01% 들어가야 되냐. 그건 너무 과한 목표를 가지면 사람이 엎어져요. 지쳐서. 마라톤 하는데 초장이 뛰면 촌놈 마라톤 하면 뒤에 토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천히 뛰어야 되거든요. 꾸준한 페이스로 천천히 뛰어야 되는데 그 꾸준한 페이스로 천천히 뛸 수 있는 용기와 지식이 가진 분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전략들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투자는 미국 리츠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채권,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환 거예요. 노출로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원화 자산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축통화, 안정성이 높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어야 불황의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전략들, 333 전략들은 대부분 수익률이 언제가 제일 좋냐면 금융위기가 발생한 해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때 저가 매수할 뿐만 아니라 달러를 들으면서 환짝 이익이 엄청나게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같은 해에도 심지어 탈무드 투자법 같은 경우는 거의 손실이 안 나고 미국 주식을 그렇게 3분의 1이나 들고 있는 333 투자법, 투자 3분법도 손실이 마이너스 7%인가 6%? 그밖에 안 나요. 이렇게 안정적인 전략들이 없다. 그리고 손실 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좀 더 저축하면 되잖아요. 아니 40대들은 얼마든 이 은퇴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죽자고 모아야죠. 저도 은퇴하기 직전이 어떤 45세에서 48세 때가 제 인생에 제일 저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눈앞에 은퇴가 보이고 아니 왜냐하면 저도 그때 임원이었는데 상무, 전무, 부사장 올라가는 게 부장에서 임원 달 때도 힘들었는데 이사 대우 뭐 상무보를 달고 있는데 여기서 전무 되시는 분들의 티오를 보면 이게 여기 피라미드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 바늘구멍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임기 보장된 임기가 이제 2년, 3년밖에 안 되니까 이 뒤에 나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안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죠. 그래서 그때 연봉 오른 거 그냥 안 올랐다 생각하고 다 3분법, 저축. 그렇게 올인을 하게 되니까 또 운이 좋았죠. 2018, 19년 환율도 급등락하고 막 경제도 변동성이 되게 크고 그래서 다행히 성과를 잘 내는 바람에 회사에서 제가 제 밑에 있던 저보다 어린 친구가 제 위로 승진했어요. 나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쿨하게 그 친구도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사실 그분 입장에서도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쿨하게 사표냈죠. 그분도 되게 좋아하셨을 거예요. 저도 좋고. 뭐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걸 하도록 노력합시다. 쿨하게 사표는 쿨렌하게 사표를 던질 수 있도록. 그래 할 수 있어요 이거. 이 전략 쓰면. 생각보다 심플하니까. 네, 그렇죠. 이제 보내주세요. 아니 또 뭐라고요? 아직 더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하사님께서 대표로 계신 그 프리즘 투자자문에서 이건 뭐. 네. 연금 노후 플랜에 대해서 이제 어떤 도움 받을 수 있을지. 예, 이제 이 프리즘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수익률이 1%, 2%에서 심지어 제로도 있었던 해가 많고요. 이 정도에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앱을 깔고 프리즘 앱을 깔고 그러면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자를 이전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계좌가 있으시면 이전하면 됩니다. 없으시면 새로 만들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는 업무 제휴를 신한투자증권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투자증권에 계좌를 만들기만 하면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서비스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했던 다양한 분산 투자 전략들을 손쉽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로나 카카오로나 전화 오는 거에 이해만 해주면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이든 자동으로 리밸런싱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직접 매매 안 하면 알아서 다 알아서 자동 주문 시스템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연간 유지 수수료가 얼마냐면 0.5%. 업계 최저라고 자신하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스타트업이고 투자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저희들한테 투자를 해주신 정말 고마운 벤처 캐피탈들이 너무너무 많으시고 이분들이 올해같이 힘든 해에도 또 투자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만 달성하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이 힘드니까 그 힘든 그러니까 고객들한테서 그거 0.5% 받아서 어디다 써먹니 하면서 대부분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운이 좋게 벤처 캐피탈들한테 돈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들고 저희만 저축해서 열심히 살면 이 서비스를 거의 무제한으로 이어갈 수 있고 무제한으로 이어가다 보면 들어온 돈들은 계속 쌓이기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연금은 매년 연말정산 받으려고 돈을 넣으시니까 그렇죠. 쌓이니까 그 과정에서 누적된 효과,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적립투자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립투자 효과가 발생하면서 눈덩이처럼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3년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기투자 고객들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 그리고 이미 투자됐던 분들의 입소문에 힘입어서 이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돌아가게 되면 저희 가입하신 고객들도 좋겠지만 저희한테 고객을 뺏긴 저희한테 고객을 넘겨준 그 증권사, 은행, 보험사들도 각성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방치되지는 않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경쟁에서 꼭 이긴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사업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제대로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분위기만 만들어도 저는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다 성공하면 더 좋은 거고. 저도 돈 욕심 많습니다. 매년 런던에 가서 한 달 살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 프리즘에서 제대로 된 월급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회사의 지분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월급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열심히 여기서 잘 돼서 여기서 제대로 된 월급 받고 그러면 더 좋죠. 근데 그때까지는 굶어야죠. 굶으면서 이렇게 사이다 경제 와가지고 광고도 하고 여러분들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에서 지금 당장 큰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그 수수료 0.5% 받아서 어디다 씁니까? 근데도 이걸 왜 하느냐? 두 가지 목적이죠. 첫 번째는 제 돈도 여기 맡겨서 잘 운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업계의 고객들의 운영 성과를 그렇게 저수익으로 방치하고 있는 업계의 경쟁자들에게 어떻게 좀 경각심 갖게 해서 긍정적인 의미의 경쟁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걸 추가 불입할 수 있는 IRP는 1,800까지인가요? 추가 이번에 불입도 되거든요. 확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축을 1년에 1,800 하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정산도 받고 또 그 연말정산 받은 돈 이외에 추가된 돈은 빼도 세금에서 그 손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한도까지 넣으시면서 이 전략을 하시면 10년에 한 번 마이너스는 나는데 작년에 이미 마이너스 났으니까 또 나겠어요. 올해 벌써 저희들 상품 출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과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냥 시장이 잔잔하면 이 전략은 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환율 급등할 때 달러 팔고 환율 급락하면 달러 사고 하는 식으로 자동으로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세가 꼭 상승 추세 아니어도 변동성만 있으면 거의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수익이에요. 어떤 급등주 잡아서 하루에 30%씩 수익을 내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분들은 이런 거 가입하실 필요 없는데 투자를 해보니까 나 맨날 투자해서 손실만 보고 나는 남 설거지만 하더라. 내가 들어가면 그날이 꼭지고 거의 그 뒤로부터는 좋은 일 없더라라는 안 좋은 경험 되게 많이 갖지 않으세요? 저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6에서, 그죠? 그러니까 안정형은 한 목표가 6%입니다. 성장형 같은 경우는 지금 8%. 우리 투자 3분법 같은. 6에서 8% 정도의 성과를 노리면서, 안정형 같은 경우는 과거 백테스트 기준이지만 20년에 한 번 정도 손실. 그리고 성장형 같은 경우는 5년이나 10년에 한 번 정도 손실 나는. 이런 정도의 포트폴리오고 손실 폭도 커봐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한 10% 정도에서 막아주는 이 정도로 돼 있는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손쉽게 저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 꼭 제 거 안 하더라도 오늘 가르쳐드린 투자 3분법 되게 쉽잖아요. 1년에 한 번만 리밸런싱 하셔도 되니까 꼭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단타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나 너나 할 것 없이 어차피 연금 계좌 이거는 꼭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이제 소득 공제 관점에서도 불입을 하셔야 되게 돼요. 좋아요. 공제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누구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해 놓지 마시고 이게 이제 1, 2년은 사실 차이가 크지 않은데 방금 말씀하신 거 10년, 20년이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과 차이가 그렇죠. 커지거든요. 특히 40대 분들 꼭 좀 하십시오. 저처럼 40대 후반에 은퇴하고 쇼크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되게 그때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재테크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이 월급도 잘 못 받으면서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운영 성과나 이런 걸로 얼마든지 그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칼바스를 견딜 수도 있거든요. 꼭 좀 특히 그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55세부터 인출도 되니까 전 내년에 인출되거든요. 인출을 안 하려고요. 왜냐면 지금 살만하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연시키면 또 되게 성과가 더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까셔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